이두공간은 배우 장국영의 유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국영은 생전에 중화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남 스타였죠. 그는 2003년에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그는 죽음마저도 상당히 영화적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대스타의 갑작스러운 비보라는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가 투신한 날이 만우절이었다는 점, 자살 혹은 타살 여부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점 등등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욱 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죽음이 삼합회 혹은 그의 동성애인으로 알려진 당학덕이 연루된 타살이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무튼 아직도 매년 고인의 기일이 다가오면 팬들의 추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국영 특별전 같은 방식으로 그의 영화들이 재개봉하기도 하죠. 제가 이두공간을 보기 직전에 그리고 관람하면서 저 자신에게 놀랬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국영의 유작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장국영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은 정해져 있죠. 제 기준에는 이렇습니다. 왕가희 감독과 함께한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그리고 동사서독 리덕스, 혹은 장국영이 빛났던 대표작들 천녀유혼, 용훈본색 1, 2, 그리고 패왕별이. 그러니까 이두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무지에 대해 새삼 놀랐고, 또한 장국영의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의미했습니다. 왜 장국영은 이 영화를 선택했을까? 추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생각엔 이두공간의 변화무쌍한 장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스릴러, 공포, 그리고 간간히 멜로가 뒤섞여 있는 복합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릴러와 공포 부분이 가장 진한데요. 12세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섭죠. 개인적으로는 근래 가장 화제작 중 하나인 랑종만큼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는 멜로와 드라마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랑종보다 더 무섭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영화가 그러니까요. 특히 후반부에 귀신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링이나 주온이 떠오르는 묘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르가 변주되다 보니 장국영이라는 한 배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더라고요. 냉철한 정신과 의사, 멜로물의 잘생긴 남자 주인공,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물 등등. 배우로서 한 영화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두공간은 제 생각에 영화 자체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귀신이 있는 세계와 귀신이 없는 세계의 만남이라는 측면, 그리고 여주인공 얀이 영화 예술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까지. 이두공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我哋事實好飄忽，根本冇辦法去控制。啲回憶加埋啲影像咧，撈撈埋埋就好似編詞導自然，變咗係幻想。 이두공간의 구성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얀이 겪는 사건, 짐이 겪는 사건.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겠죠. 전반부는 귀신을 보던 얀이 치료를 받아 귀신을 보지 않게 된 이야기. 후반부는 귀신이라는 것은 없다고 맹신하던 짐이 귀신을 보게 되는 이야기. 얀과 짐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얀은 자신의 치료도 많이 받아봤지만 정말로 아픈 게 아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영들을 볼 수 있고 이건 단지 자신이 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의 치료가 계속되다 보니 그녀에게 과거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결국 호주로 떠난 부모님까지 소환하여 치료가 완료되죠. 마침내 그녀는 자신에게 병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귀신이 없는 세상으로 한 발짝 걸어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짐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짐은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처음 강의 장면에서 등장하듯 완전한 무신론자죠. 귀신이나 악령 같은 것은 인간의 뇌에서 수집했던 정보가 이미지로 발현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는 그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종료하고 나올 때 신학대 교수와 살짝 악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기조가 다소 편집증적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얀이 새들어 사는 건물의 집주인이 얀의 손목을 그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죽은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얀의 방에서 샤머니즘적인 행동을 하죠.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짐은 버럭 화를 내면서 부적, 고인을 위한 신발 같은 것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짐은 귀신의 영역에 대해 단순히 믿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강한 어조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행동에 대한 이유는 그가 꽁꽁 숨겨놨던 자신의 트라우마가 비틀린 형태로 발현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도 정신질환자인 거죠. 게다가 그는 얀이 찍은 비디오를 보고 자신이 목류병이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공개되자 비이상적으로 대노를 하죠. 자신이 기억상실 상태로 어지럽힌 물품들을 보고는 왜 내 물건에 손대냐며 역시 얀에게 소리 지릅니다. 이성으로 똘똘 뭉친 듯 보이던 짐이 서서히 괴팍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또한 자신이 망각했던 비극을 직시하고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연인 형상을 한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던 짐이 귀신의 세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얀과 방향은 반대지만 동일한 방식의 변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척점에 있던 두 남녀가 서로의 세계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서로의 세계에 스며드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귀신의 유무에 따른 짐과 얀의 세계관 변화가 일종의 남녀의 사랑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얀과 짐이 하나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죠. 짐의 플래시백이 그것입니다. 플래시백은 짐이 학창시절에 사랑하는 연인과 겪게 되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별의 무게에 짓눌린 연인 청시우 유가 짐 눈앞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맥거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래시백이 처음 등장할 때는 마치 얀의 과거인 것처럼 느껴지게 묘사됩니다. 진이 얀의 일기를 읽는 장면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급했던 그것은 짐의 과거였음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영화는 짐과 얀의 세계의 교집합을 플래시백의 공유라는 형식으로 표현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 아닌 다른 가치로 확대 적용하면 좀 더 그럴싸한 말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 제럴드가 한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치가 머릿속에 공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성인이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다소 심한 비약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이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얀은 저에게 영화 예술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얀이 우연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집주인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비 오는 날 산사태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자신은 비가 그치는 날 그 둘이 돌아올 것이라 믿어서 아직 아들의 장난감도 뜯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도 그대로 두었다. 공포에 휩싸인 얀은 자신의 집으로 달아나죠. 그리고 그날 저녁 흙탕물을 뒤집어 쓴 모자의 귀신이 얀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얀은 이야기를 영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는 번역가 일을 하고 있는 작가죠. 일종의 예술가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예술은 영화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얀이 영화 예술에 대한 은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면 앞서 언급했듯 얀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짐의 몸유병을 밝혀냅니다. 즉 카메라가 어떤 숨겨진 사실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얀의 일련의 행위는 영화라는 것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도 공간의 감독 나지량은 영화 예술이라는 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오버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도 공간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유의미했습니다. 때때로 배우 혹은 창작자가 얽힌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그가 출연 혹은 만든 영화에 이상한 심상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특히 그럴 겁니다. 이도 공간 역시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그런 느낌의 장면은 짐이 건물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기 직전의 부감이었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소녀 귀신에게 벗어날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죠. 그때 난간 끝자락에 서 있는 짐의 모습과 건물의 높이 혹은 깊이가 부감으로 동시에 잡히면서 압도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실제 이 영화 이후 장국영의 자살 방식과 유사하다 보니 조금 더 묵직한 압박감, 일종의 묵시록적인 체감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도 공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